네, 안녕하세요. 심층 분석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참 기대 반, 걱정 반,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한쪽에선 AI 혁신 막 이러는데 또 다른 쪽에선 야, 이거 곧 큰 거 온다. 버블 터진다. 이런 경고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좀 보면서요. 이 글로벌 버블 붕괴 가능성 진짜 있는 건지, 있다면 신호는 뭘지, 과거엔 어땠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만약 온다면 언제쯤 올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이거 정말 요즘 다들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저희가 볼 자료들을 보면요, 지난 50년간 연준 의장 교체 때마다 시장이 어땠는지 그 패턴 분석도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소수 빅테크에 확 쏠려 있는 현상, 또 ETF 같은 패시브 자금 영향, 부채 문제 심각성, 뭐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변화까지.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경고나 예측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좀 종합적으로 엮어서 지금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거 완전 복잡한 퍼즐 맞추는 기분인데요. 자, 그럼 이 조각들 하나씩 맞춰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뭘 좀 주목해야 할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그럼 현재 상황부터 좀 볼까요? 일단 눈에 확 띄는 게 미국 증시가 진짜 몇몇 기업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S&P 500에서 상위 5개 기업 비중이 와, 27.7%래요. 이게 10년 전엔 11.7%였다니까 와, 엄청나게 몰린 거죠. 근데 이게 1964년 수준이라는데 그때랑 지금은 또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그 집중도 자체는 비슷한데 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분석이죠. 1964년에는 뭐 AT&T, GM, 엑손모빌, 그러니까 통신, 자동차, 석유 이렇게 산업이 다양했어요. 뭐랄까 분산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아, 네네. 그쵸. 근데 지금은 상위권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거의 다 AI라는 테마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특정 기술이나 어떤 기대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극단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AI에 대한 기대가 좀 식거나 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 시장 전체가 확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과거보다 그 위험이 훨씬 커졌다고 봐야 합니다. 하긴 뭐 AI 기대감이 엄청나긴 하죠. 올해 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 군데 AI 설비 투자만 4천억 달러? 전망이 그렇다면서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막대한 투자가 진짜 돈 버는 거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냐? 이건 아직 좀 물음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최신 AI 모델이라는 GPT-5 이것도 여전히 한 10%에서 20%는 오류나 좀 부정확한 정도를 맞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데 그 경제적 효과는 아직 검증 단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다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거군요. ETF 같은 패시브 펀드. 자료 보니까 우리가 ETF에 돈 넣으면 펀드는 그냥 기계적으로 시가총액 큰 기업 주식을 더 많이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랑 상관없이 그냥 큰 회사 주가만 계속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네요. 네, 테슬라가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언급되죠. 분명 혁신적인 회사지만 지금 분기 실적은 2년 넘게 좀 제자리 걸음이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는데 PER이 200 가까이 된다는 건 좀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기차 경쟁도 심해지고 있고 근데도 많은 ETF들이 테슬라를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으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면이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좋을 때는 시장을 더 끌어올리지만 반대로 안 좋을 때는 매물이 매물을 부르면서 변동성을 확 키우고 하락 속도도 더 가파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양날의 검이에요. 아, 시장 내부 구조도 그렇고 또 돈 빌리는 쪽, 그러니까 신용시장에서도 뭔가 좀 경고음이 나온다는 분석이 있네요. 그 전 골드만삭스 회장 로이드 빌랭크페인이 지적했다고요? 특히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이게 너무 낮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는 게 신용도가 좀 낮은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금리랑 제일 안전한 국채 금리 사이의 차이를 말해요. 이게 낮다는 건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에 대해서 별로 높은 추가 수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경제는 좀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이 스프레드가 계속 낮게 유지되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규제 밖에 있는 사모신용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거기에 숨겨진 위험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이것도 같이 걱정하고 있고요. 위험을 잘 못 느끼는 분위기 속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로 미국의 그 엄청난 부채 문제가 또 나오네요. 와, 이건 진짜 규모가 네, 여러 자료에서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정부 부채가 36조 달러 넘었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이자만 1년에 1조 달러가 넘어요. 1조 달러요? 와, 이미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업용 부동산. 앞으로 한 2, 3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3조 달러나 되는데 재택근무 많아지고 이러면서 빈 사무실 들고 건물 가치는 떨어지고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아, 이 세 가지, 정부 부채, 기업 부채, 상업용 부동산 부채, 이게 서로 막 엮여 있어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위기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좀 안 좋은데 근데 또 공식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괜찮아 보이고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고용이나 물가 지표가 현실을 잘 반영 못한다는 주장도 있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고용 지표가 좀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고요.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대로인 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런 걸 보면 실제 미국 경제는 이미 물가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9월 금리 인하라는 것도 인플레이션 잡았다 이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거기다가 세계 경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변수군요. 지경학적 분절화 이런 말도 나오던데 이게 뭔가요? 그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건요. 말 그대로 지리적 요인이랑 경제 요인이 합쳐져서 세계 경제를 이렇게 갈라놓고 파편화시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효율성이 최고니까 전 세계가 하나로 쫙 연결되는 세계화가 대세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미중 갈등 심해지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보호무역주의 강해지고 이러면서 나라들이 이제 안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편 가르고 자기들끼리 경제 블록 만들고 이런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키고 기업들 성장 방식도 바꿔야 하고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 예측도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전략도 좀 바뀌었다는 분석이 재밌던데요. 예전에 미국이 잘 써먹던 양털 깎기, 이게 이제 잘 안 먹힌다고요? 네, 양털 깎기는 비유인데 미국이 저금리로 막 달러 부채를 전 세계에 퍼뜨린 다음에 갑자기 금리를 확 올려서 빚진 나라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뭐 그런 전통적인 전략을 말하죠. 아하,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워낙 외환 보유고가 많으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개도국들한테 달러를 지원해주면서 미국의 계획이 좀 틀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관세를 확 올리고 일본 같은 동맹국 이용해서 중국으로 돈 들어가는 걸 막고 오히려 일본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식으로 전략을 바꿨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이런 국제자금 흐름 변화도 글로벌 경제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불안한 현재 상황을 과거 역사랑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되게 흥미로운 패턴 분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1979년 이후로 연준 의장이 새로 딱 취임하고 1년 안에 미국 증시가 거의 예외 없이 크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락률이 꽤 컸다고요. 네. S&P 500 기준으로 보면 뭐 적게는 마이너스 13%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33%까지 하락폭이 상당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의장이 나 연준 독립성 지킨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초반에 일부러 좀 더 세게 매파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아, 기선 제압 같은 건가요? 그렇죠. 둘째는 의장 바뀌는 시점이 대체로 경기 사이클이 꺾이는 시점, 뭐 물가나 경기가 방향을 트는 시점하고 좀 맞물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정치권하고 관계 설정하면서 좀 긴장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음 연준 의장 교체 예정이 2026년 5월이라고 하던데요. 만약 그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와, 정치적인 압력이랑 새 의장 정책 방향 사이에서 시장이 더 출렁거릴 수도 있겠네요. 특히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이게 또 긴축 빌미가 돼서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던데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과거 패턴이 꼭 반복된다는 법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2026년 5월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역사상 유명했던 다른 버블들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뭐 튤립 버블이나 남해 버블 이런 아주 옛날 거는 워낙 유명하지만 지금이랑 비교하긴 좀 그렇다는 평가고요. 맞습니다. 튤립 버블 1637, 이나 남해 버블 1720은 투기 광풍은 대단했지만 사실 참여한 사람 수나 전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죠. 비교적 최근인 2021년 비트코인 열풍 때도 정점 시총이 한 1조 달러 정도였는데 미국 전체 증시 규모가 30조 달러 넘는 거 생각하면 아직 역대급 버블이다 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규모가 컸던 버블들은 어땠어요? 규모로 보면 2007년 미국 주택 버블 붕괴 때 한 6.5조 달러 손실이 났는데 그래도 비교적 빨리 회복했어요. 한 10년 정도 걸렸나요? 1929년 대공황은 뭐 주가가 90% 폭락했으니까 충격은 엄청났지만 물가나 배당 이런 거 고려하면 7년 만에 고점 회복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에서만 5조 달러 넘게 날아갔고 고점 회복하는데 13년 걸렸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 제일 심각했던 버블로 꼽는 건 바로 1989년 일본 버블입니다. 아, 일본 버블. 그게 유독 심각했던 이유가 뭔가요? 일본은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이 10년 동안 10배나 폭등했다가 꺼졌는데 그 후폭풍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2조 달러 이상, 부동산에서 8조 달러 가치가 사라졌고요.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3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고점을 회복 못하고 있어요. 와, 30년이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고평가 정도를 봐도 닷컴 버블 때보다 훨씬 심했다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지금 AI 열풍이 그냥 기대감인지 아니면 버블인지 판단할 때 이 일본 사례를 꼭 참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1972년 미국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좀 눈에 띄네요.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그때 이제 닉슨 행정부, 공화당이었죠. 연준한테 금리 내리라고 막 압력 넣었던 상황. 또 닉슨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하는 지정학적인 격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이랑 달러 바꿔주는 거 그만둔 닉슨 쇼크, 그러니까 근본이제 폐지되면서 통화 시스템 자체가 확 바뀐 거. 이런 게 지금이랑 좀 비슷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냐 하면 1년 만에 달러 가치가 18% 폭락하고 물가 상승률 12.3%, 실업률 9%,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를 읽히죠. 과거 위기 사례들을 보면 진짜 충격은 큰데 또 위기 이후에 돈 풀고 이러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의 신호.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다시만 올라온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갑자기 확 벌어진다거나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진짜 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현금을 좀 확보해두고 투자 자산도 좀 나눠놓고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저점에서 살까 이런 자기만의 전략을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투자 대가도 불확실할 때는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ETF에 투자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추천했다고 하죠. 결국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평소에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만약에 진짜 버블 붕괴가 온다면 언제쯤일까? 이 시점 문제인데요.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9월 FOMC 회의 결과에 시장이 완전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시장은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그리고 25bp 내릴 가능성을 90% 넘게 보고 있어요. 거의 확실하다는 분위기죠. 네. 만약에 예상대로 25bp 딱 내리면 시장은 일단 안심하고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 예상을 깨고 0.5%포인트, 50bp를 확 내리는 빅컷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동결해버리면 이건 오히려 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안 좋구나. 이런 공포를 확 자극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게 좀 우세한 분석입니다. 아, 금리 인하 자체가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도 시나리오가 달라지고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니까 그 자체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죠. 한 시나리오는 연준이 금리를 아주 그냥 확 제로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내리는 경우예요. 네. 이러면 예전에 저금리 엔화 빌려서 고금리 자산에 투자했던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갑자기 청산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확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준은 싸진 자산을 확 사들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고요. 오.
다른 시나리오는 25bp씩 그냥 천천히 점진적으로 내리는 경우. 이러면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뭐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도 없이 미국 국채랑 달러 가치만 서서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어느 쪽이든 달러 약세는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거 연준 의장 교체 시점 2026년 5월. 이것도 잠재적인 변곡점으로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그 역사적인 패턴에다가 만약 그때까지 AI 버블 논쟁이 계속된다면 그 정점이랑 딱 맞물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외에도 잠재적인 외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용시장 문제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 예를 들어 좀비 기업들이 막 연쇄 도산하거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 번지는 상황 같은 거요. 끔찍하네요. 또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충격, 뭐 특정 지역 전쟁이 갑자기 주변으로 확전된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이 터지는 경우도 시장을 확 얼어붙게 만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ETF 시장에 몰린 돈이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공포에 휩싸여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확 급락하는 거, 소위 플래시 크래시라고 하죠.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와, 이런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성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랑 우리 개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청취자분들이 제일 피부로 느낄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직접적인 건 아마 환율일 겁니다.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 보통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 강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거든요. 네. 이건 바로 원화 가치 하락, 즉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죠. 환율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우리 생활 물가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지갑이 얇아지는 거죠. 한국은행도 진짜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환율 막으려면 금리 올려야 하는데 지금 가계부채도 많고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 올리기가 진짜 쉽지 않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은행이 딱 처한 딜레마예요. 환율 방어랑 국내 경기, 부채 관리 사이에서 진짜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높은 금리가 꽤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아, 이건 뭐 가게나 기업이나 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인 한국 주식을 팔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분석을 보면 한국 경제는 이미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부동산 시장도 금리나 정책 변화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외부 충격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상황이 만만치 않네요. 그럼 이렇게 좀 불안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역시 위험 관리, 그리고 현금 보유, 이거예요. 그냥 불안해만 할 게 아니라 나만의 재무 스트레스 테스트, 이걸 한번 해보는 게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 스트레스 테스트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한 2%포인트 더 올라도 버틸 수 있나? 내가 가진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한 30% 정도 떨어져도 기본적인 생활이 되나? 이렇게 좀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산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죠. 네, 위기 때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이나 미국 장기국채 같은 게 주목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위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싸진 자산들, 예를 들어 뭐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나 홍콩 증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데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산이든 그냥 막연히 예측하기보다는 충분히 분석하고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전체 경제는 좀 위축되더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경영 효율화 같은 걸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와, 오늘 저희가 이 글로벌 버블 붕괴 가능성을 둘러싼 여러 신호랑 분석들을 정말 깊이 파봤네요. 미국 시장의 그 극단적인 쏠림 현상, 눈덩이 같은 부채 문제, 막 바뀌는 지정학적 구도, 과거 버블하고 비교, 연준 정책 방향까지 진짜 하나하나가 간단치 않은 되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네요. 네, 지금 땅 잘라서 버블 터진다, 안 터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 위험 요인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좀 많이 충족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건 맑은 날 갑자기 폭풍 오기 전에 미리 우산 준비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업률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뭐 샤암의 법칙 같은 지표도 있고요.
은행들이 돈 빌려주는 태도가 얼마나 까다로워지는지 이런 지표들을 꾸준히 보면서 시장의 그 미묘한 온도 변화를 감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에 다음번 금융위기가 정말 닥친다면 과연 그 모습이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하고 비슷할까요? 아니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ETF의 그 막강한 힘이나 AI라는 전에 없던 기술 변수 같은 새로운 요인들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